여러분 폭염의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집 밖이 무서워서 주말에도 약속을 못 잡고 출퇴근길에 두리번 주위를 살피게 되고 사는 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또 전 세계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을 불러들여 온열 질환에 걸려 쓰러지게 하고 도망치게 하고 새만금도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런데요, 최근 부쩍 늘어난 살인 예고만큼이나 무서운 예고가 잼버리에도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년 전 지금의 이 사태를 우려한 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주무부처 장관의 대답이 너무나 소름 끼칩니다. 그 대답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8월 7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분당 서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건, 아마 주말에도 그 공포감이 이어졌을 거예요. 먼저 흉기 난동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언제 범행을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정신과 치료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피해자들이 할 말 없습니까? 반성하세요. 저 때까지만 해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시민분들, 국민분들 우라통이 치밀었을 거예요. 그냥 당장 가서 그냥 이당 아나운서 저 모자 확, 마스크 확 벗기고 싶은 마음 굴뚝 같잖아요. 네, 벗겨졌습니다. 아하. 오늘 오후 2시에요. 신상공개위원회가 열렸고요.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허. 이 남성은 이름이 최원종. 이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22살로 2001년생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운전면허증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이 검거 당시의 사진인데 위원회에서 이 수사 과정에서 얻은 자료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신상 공개의 경우에는 범행이 잔인하거나 중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또 범죄를 저지른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또 범죄 예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을 충족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충족했다고 판단하고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이른바 깜놀하셨을 거예요. 만약에요, 저 신상 공개된 사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만약에 기존에 우리의 신상 공개됐을 때 공개됐던 사진 스타일로 보면은 박성배 변호사 왼쪽에 사진 한 장 달랑 요 정도만 공개됐을 거예요. 만약에 왼쪽에 있는 면허증 사진이나 뭐 주민증 사진, 그 사진 공개됐다면 이게 지금 최원종의 실제 현재 모습과 같다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주변에 최원종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외에는 사진만 보고는 누구인지 향후에라도 알아보지는 못할 사진입니다. 실제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조선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상 오늘 서현역 흉기 난동의 최원종 신상 공개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개되지 않았다면 당장 형평성 문제가 일었을 것인데 무엇보다도 범행의 잔인성 등이 인정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신상 정보 공개가 필요했고 기왕의 신상 정보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머그샷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검거 당시의 사진을 공개함으로써 온전히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에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충족함으로써 그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최근에 경찰이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신상 공개할 때 앞서 말씀드렸죠. 보통 지금까지는 왼쪽에 있는 면허증 사진이나 어떤 신분증 사진, 정말 언제 찍었을지도 모를 그런 신분증 사진만 공개해서 이게 신상 공개했다 이래 왔는데, 지난번에 그 흉기난동 했던 조선이란 인간 때부터는 보세요. 검거 당시나 그때 사건 발생했을 때 CCTV에 포착된 사진을 다시 같이 공개해서 최근의 모습을 그나마 어렴풋이 짐작해 할 수 있는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최원종의 사진을 보면 검거 당시의 사진이라고 밑에 이제 설명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때보다는 정면 사진이에요. 혹시
최원정한테 정면에서 사진 찍을 테니까 동의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정면에서 찍힌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머그샷을 공개했을 것 같은데 머그샷은 그야말로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얼굴 정면과 측면을 그대로 촬영합니다. 이에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사진인데 저 모습은 검거 당시의 사진이라고선 치더라도 현장에서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굳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개의 여지가 있고 그동안 경찰이 머그샷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머그샷은 공개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 곳에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진 공개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당장 머그샷 공개는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현장에서의 사진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원정이요. 소름 끼칩니다. 2001년생이에요. 물론 뭐 나이와 이 흉악한 범죄가 무슨 상관관계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로 20대 이제 초반이 어떻게 이런 강력한 끔찍한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러요. 최근에 정유정도 23살, 지금 이 인간도 이 최원정도 만 22살.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할 텐데 범행 동기가 혹시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로파일러 4명을 투입해서요.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최원종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를 해하려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서 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실시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나오는데 한 열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경찰은요, 최원종의 휴대전화 2개와 컴퓨터 1대를 포렌식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일단 신림동 살인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세상에. 또 흉기라든지 방검복, 가스총, 또 흉기 들고 다니면 불법 이런 단어를 범행 한 달 전부터 검색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신림동 살인 사건을 검색해봤다는 건 다분히 이번 범죄가 계획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범행을 실행하기까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작위 살인으로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유형입니다. 여기에 계획적 살인 범행이 입증된다면 아마 재판부는 사형 선고를 기피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하. 범행 동기에 관한 철저한 수사가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 당사자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떠 있어서 본 것일 뿐이라면서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검복, 흉기 소지 처벌 등도 검색했을 뿐만 아니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했다는 것은 단순한 이슈에 머물러 이를 검색했다는 수준이라기보다는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자신의 범행 실행에 일종의 트리거 역할, 여러 가지 범행 유발 요인 중 하나로는 분명히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모방 범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자신도 직접 범행을 실행할 일종의 용기를 얻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부분까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신질환 등도 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네. 철저한 사전 준비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최원종의 말만 듣고 지금 수사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만 검색했다는 이유만으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정화 기자님. 네, 맞습니다. 경찰은요, 최원종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활동하며 작성한 글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어떤 글들인데요? 일단 지난달 29일에 올린 글 같은 경우에 네. 이 글을 살펴보면요.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이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세상에. 밖에 나갈 때 30cm 흉기를 들고 다니는 23살, 23살 고졸 배달원이라는 글을 올리면서요. 자기를 가리켜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스스로 이런 지칭을 했는데요. 또 신림역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는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이제 나 그만 괴롭히고 내 얘기 좀 들어보셈. 군사력 대폭 강화 등의
이런 알 수 없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이 범행 전날에 올린 글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가는 중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원종이요, 범행 하루 전에 대형 마트에서 흉기 2점을 구매하는 등의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당시 흉기 구입 후에 바로 서현역으로 사실은 이동하였는데 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범행 전에 이 실행에 옮기지는 않고 흉기를 구입은 했고 그런데 디저트를 먹는다? 이런 글은 올렸다. 글쎄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경찰이 좀 더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하는 부분으로 지금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건 물론 추정입니다만 무슨 정신 이상이라기보다는 정신 이상을 가장한 고도의 두뇌를 고도의 지금 머리를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뭔가 지금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건지도 몰라요. 물론 단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건 그래 반드시 면밀하게 수사를 더 보강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 최원종이라는 인간이 지금 22살밖에 안 돼요, 만으로. 그런데 어떤 성장 배경을 지금 지내왔기에 이런 끔찍한 행각을 저질렀을까요? 저런 범인들이 예전에는 막 그 부모가 없는 불우한 가정이거나 성장 과정에 굉장히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최원종 씨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자동차 차량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부모들이 저거 내 차인데? 하고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세상에. 겁니다. 근데 그 부모도 몰랐다는 거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설마 우리 애가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지 않고 죽었어요? 피해자가 죽었어요? 네. 이런 지금 질문을 저 차량이에요. 네네. 예. 그런데 조금만 차이가 난 게 뭐냐면 대부분의 그런 피의자와 달리 굉장히 중산층 고학력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게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올림피아드라고 하면 굉장히 영재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상도 받았고 수학이라 과학 이런 데 굉장히 유능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제 전공해갖고 이런 데 특목고에 꼭 진학해서 과학자가 될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계획이었으나 특목고 진학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일반고에 들어간 후에는 내가 다닐 학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자퇴를 했는데 특히 이제 조금 제가 보기에 연민의 느낌이 뭐냐면 나도 형처럼 좋은 특목고 들어가서 명문대 들어가고 싶을 정도의 실력은 있어. 그런데 특목고부터가 되질 않았고 마침 또 그 형이 특목고 나온 형이 명문대에 지금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가 가난한 뭐 이런 경제적 어려움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형이랑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틀에 가둔 그런 점들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원종이 살아온 배경을 설명드렸지만요. 그 어떠한 것도 용납될 수 없어요. 특목고든 영재든 거기를 못 들어갔든 형이 잘 나가든 뭐하든 자기가 자격지시든 뭐든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런다고 다 저런 짓을 저질릅니까?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본인이 특목고를 갔든 안 갔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뭐 저 사람이 살았던 그 전에 모든 과정이 어느 것도 정당화시킬 수 없어요. 이거는 뭐 흉악한 범죄고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이 그 최원종이 정신병력이 있냐 없냐가 지금 수사 과정에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원종이 중학교 때인 2015년도에 대인 기피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요. 그리고 3년 전이 2020년에 분열성 성격장애 판정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치료를 받은 것 같고 처방도 받은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보통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약을 받잖아요. 네. 근데 약을 스스로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약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끊고 약도 먹지도 않고 이래서 지금 이제 추측컨대 정신과 치료 중단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지금 최원종 같은 경우 현재 국립대 4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고졸 검정고시를 치러서 대학에 들어간 뒤에 부모 집을 떠나서 혼자 살다가 최근에 다시 합가, 즉 본가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지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은 뭔가 낌새를 못 차렸을까요? 아들한테서 뭔가 이상한 징조는 못 느낀 걸까요? 왜냐하면 이 최원종이란 인간이 잘 먹던 약을 중간에 끊었잖아요.
왜 끊었을까요?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약을 끊은 이유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자기가 취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바뀔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지요.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때 단지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뭐 입원을 갖다 어떻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지금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도 최원종의 행동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 위주의 판단이잖아요.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을 거란 판단에 그랬을 수 물론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정신치료 전력이 혹시라도 앞으로의 재판을 받게 될 때 형량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단언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범죄 유형도 상당히 중한 유형인데다 계획적 살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사용되어서 유일한 감경 사유라면 심신미약입니다. 이 부분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인데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분열성 성격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 단계 내지는 재판 단계에서 아마 국립법무법원의 감정 유치돼서 정신감정을 본격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극형이 예상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일한 감형 사유를 전반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면담, 검사, 병실 생활 등을 두루 조사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의 사람들, 영재도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갑니다. 정신질환을 앓는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정신감정을 통해서 실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판단과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법원이 법률적으로 판단해 감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원종의 경우에는 보호관찰소가 학창시절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이 사건 범행에 미친 영향을 두루 평가해 가중 내지는 감형 사유로 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최원종의 그 과거 정신치료 전력이 있든 없든 그건 이제 면밀하게 조사해봐야겠지만 영향을 미쳤는지는, 그런데 설령 있다 하더라도 감형시키지 말기를 바랄지도 몰라요. 왜? 이런 인간들은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고 그 안에서 치료하면 되잖아요. 감형 웬 말이에요? 그런 생각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정말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피해자 가운데 한 분이 어제 사망하셨습니다. 피해자는 60대 여성이었는데요. 마침 그날 남편이랑 저녁 외식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부인은 안쪽에 있었고요. 인도 쪽에 있었고요. 남편은 차도에 있었는데 급하게 이쪽을 덮친 차량이 부부를 똑같이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최원장이 차량으로 인도로 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돌진한 거잖아요. 너무 갑자기 돌진하는 바람에 부부가 같이 이제 넘어졌고요. 남편이 의식을 차렸을 때 보니까 부인은 의식을 잃고 있는 상태여서 저 차로 몹쓸 짓을 한 거잖아요. 네, 엄마 차입니다. 자기 엄마 차인데 또 다른 어머니를 사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심정지가 왔는데 호흡을 시켜서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어제 새벽 2시에 수술할도 어려워서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요. 소중한 가족을 황망하게 잃었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못 지켜준 거에 힘들었어요. 다들 지금 죄책감에 빠져 살고 있어요. 다들 저희가 정말 더 늦게 나가자고 할 거, 집에 있을 거 이런 것 때문에 어저께 첫날에 잠깐 갔는데 아버님이 잡으신 거거든요. 왜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조금만 늦게 만날 걸, 약속 시간 조금만 다르게 할 걸. 왜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이게 살아남은 자의 고통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남편분이 지금 자책감이 들겠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는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옆에 있었잖아요. 세상에, 같이 걷고 있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식사하고 같이 걷고 있었는데 인도에서 그럴 일을 당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상에. 저 무도한 인간이 차를 몰고 와서 두 사람을 치었어요. 그 옆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 죄책감이에요. 아유, 세상에. 그러니까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조금만 늦게 갈 걸, 1분만 늦게 갔어도 그런 일 안 당하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외식을 나가지 말고 집에서 밥 먹을 걸,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유, 세상에. 그런 생각하면 저 남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진짜 죄책감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저 남편이 직접 저기 지금 글씨, 조그만 종이에 글씨 있잖아요. 저분이 쓰신 거거든요. 네. 직접 찾아갔어요. 저 현장을. 아이고.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도 마지막 남편으로서 아내가 평소 좋아하던 디카페인 라떼 한잔하고, 어머 저거예요? 네. 어머 저 글이에요? 네. 어머 세상에. 그리고 꽃다발 사가지고 갔는데 거기다 그렇게 착한 당신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아이고. 미안해요. 당신 사랑해요. 이렇게 글 아이고 썼어요. 세상에. 저는 저게 정말 피눈물을 토하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저분 저 라떼 입장에서. 한 잔. 아이고 세상에. 네, 그리고 꽃다발도 그 꽃다발 그 사러 이제 꽃 파는 가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분한테 사연을 얘기했더니 이 주인분이 돈도 안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싸주시더래요. 아이고. 그 사연을 듣고. 저 남편 입장에서 저 현장에 가서 얼마나 또 가슴 아프고 울었겠습니까? 저는 이 최현종 이 사람 저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저렇게 남편한테 큰 상처를 주고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게 만들고 이게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사람이 용서받으면요,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영원히 용서하면 안 된다고 저는 네. 봅니다. 피해자가 안타깝게도 사망했어요. 그 박성배 변호사님, 최원종 이 죄 형량에 더 가중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교통사고는 실수로 사람을 쳤을 때 적용되는 혐의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살인입니다. 즉 차량이라는 이른바 큰 흉기를 이용해서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치였고 그 와중에 한 명이 실제로 사망을 했습니다. 세상에. 즉 살인과 살인 미수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제가 이 정신질환이 양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상황 자체만 두고 보면 차로 여러 사람을 치고 이어서 흉기를 휘두릅니다. 각 범행 간의 냉각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치고 뒤이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다.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결정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정신감정도 거치겠습니다만 이는 참고 자료에 불과하고 법관이 상황 자체를 두고 법률적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이 상황 전반, 실제로 사망에 이른 사람도 존재하는 이상 정신질환이 감형사유로 작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시청자분들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래?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충격과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왜 이래?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주말에 이런 풍경이었다면서요, 세상에.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 강남역 그리고 부산 서면역 그리고 전북 잼버리 행사장, 인천 송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행사장 그리고 제주 공항 그리고 진주 롯데볼 서현역 판교역 수원역 등 약 전국 11곳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가 됐습니다. 세상에. 해당- 이거예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전술 장갑차를 영화에서나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살인 예고글 해서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입니다. 세상에. 이게 2023년도에 현실로 나타났다라는 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세상에. 지난 4일 경찰이 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면서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그리고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2,000여 명을 배치한 것에 이어서 어제 경찰청 대테러 위기 관리과가 전국 15개청 45개소에 소총과 또 보시다시피 권총으로 이 이중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 128명과 이 전술 장갑차 11대를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중무장 특공대와 장갑차가 형사 사건에 동시 투입된 것은요. 우리나라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엄중한 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혹시 저렇게 특공대와 전술 장갑차를 곳곳에 배치한 게 범죄 억지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풍경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시민들 생활 영역에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된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지 그러네요, 진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동시다발적인 악인들의 행태가 이어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와 같은 일이 연달아 벌어지게 되면 아무리 수사기관이나 국가가 나서서 범죄를 예방하려고 한다고 해도 무자비하게 돌진하는 상대방을 피할 방법 사실상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민들 각자가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동안 볼 수 없는 풍경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조치 시민들이 오가는 각 목에 배치했습니다. 범죄 예방 효과는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오늘 퇴근 시간 등 사람 붐비는 곳을 지나는 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맞습니다. 살인 예고글이요. 계속해서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세상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마 혼란스럽고 더 공포스러웠던 주말을 많이 보내셨을 테고요. 어떤 지역에 가지 마라 이런 문자 메시지 아마 주고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하하. 같습니다. 실제로 살인 예고글이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확인된 것만 187건인데 세상에 왜 이래요, 진짜. 이 가운데 검거된 사람이 59명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검거된 피해자의 상당수가 또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요, 살인 예고글 게시를 시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한다면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검거된 59명 가운데 3명이 구속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부산 서면에서 흉기 난동을 할 거라는 글을 쓴 작성자가 검거됐는데 또 해군 일병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술에 취해서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검거 후에 헌병에 인계됐습니다. 이런 글을 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난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성년자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다고 지금 이 시국에 장난글을 올려요. 그리고 군인이란 인간이 뭐라고요? 해군 일병 술에 취해 장난삼아 어디서는 철딱서니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마치 유행처럼 들불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글, 혹시 배경과 이유가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극히 일부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분노를 갖다 대리 표출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런 장난을 하게 되는 커다란 이유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그 글을 올렸을 때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지 며칠 만에 들키게 되는지를 몰라요. 지금 장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아요. 생각보다. 진짜요, 이거는 처벌 수 높긴 높지만 처벌 그런 걸 떠나서 이건 사회를 좀먹는 행동이, 절대 이걸 호기심, 장난, 어디 그런 단어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위기가 하루빨리 수그러들기를 정말 바라주기를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 한숨 소리 나오는 게 더워서만 나오는 게 아닐 거예요. 요즘 잼버리 대회 보면서 참 나라 망신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나마 이제 국가와 또 민간과 기업이 좀 나서서 조금은 이 다독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돌발 변수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등장했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태풍 카눈이요,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오는 9일부터요, 잼버리가 열리는 이 전북 부안에 이 태풍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관계 장관들과 이 안전 확보를 위한 플랜 B를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스카우트 연맹과 협의를 해서 결국은 새만금 야영장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한국 스카우트 연맹들 대원들은요, 일단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고요. 특히 이 스카우트 대원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큰 행사인 K-팝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오는 11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는데 수도권에서 특히 큰 스타디움으로 옮기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토되는 곳 가운데에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태풍 진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예상대로라면 최근에 태풍치고는 흔치 않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지금 관통할 거예요.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전 지역이 태풍의 가장 강한 영향권에 지금 들어갈 판이다 보니까 바짝 긴장하고 지금 새만금 지역에서 하고 있던 잼버리 대회도 서울로 지금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에 박성배 변호사님 일부 국가는 저 야영지, 그러니까 잼버리 야영지 퇴영 이미 조치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폭염과 운영 미숙 등으로 이번 잼버리 대회 최다 참고국 영국 지난 5일 조기 퇴영을 결정했습니다. 4,5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서울과 경기 등지로 이동 중인데 다만 곧바로 귀국하지는 않고 잼버리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머무르면서 서울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1,200명을 파견한 미국 대표단도 평택 미군 기지로 철수했고 퇴영을 결정했던 싱가포르 대표단 65명은 대전에서 머물면서 영내외 프로그램에는 출퇴근 형태로 참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는 거야 자연재해, 그러니까 불가항력으로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번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전북 대원, 스카우트 대원들이 있었는데 그 전북 스카우트 대원들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철수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최정아 기자님. 네, 전북 지역 이 스카우트 단장에 따르면요, 지난 2일입니다. 이 잼버리 영내에 태국 남성 지도자가 여성 샤워실에 나타났다라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예요? 이 경찰에 따르면요, 이 태국 남성 지도자가 여성 샤워실에 침입을 해서 샤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피해자가 들어와서 샤워를 했는데 이 샤워실에서 막 노랫소리가 들리니까 밖으로 잠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남성, 이 태국 남성을 발견을 했고 다음날 경찰에 침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하. 이 경찰 신고에서, 그러니까 경찰 조사에서 태국 지도자가 더워서 그랬다라고 진술을 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등을 미뤄볼 때 성적 목적을 두고 이 샤워실에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전북 지역 스카우트 대원들은 지금 성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걸 경찰에 신고하는 차원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야영지에서 이 잼버리 야영지 퇴영 조치까지 퇴영 결단까지 내렸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대원들이 화장실, 샤워실을 이용하지 못하니 떨어진 데를 이동시켜줘라 했더니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샤워하러 온 사람이 타월 한 장, 비누 한 장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샤워를 합니까? 우리 남자 대장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완력으로 잡혀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은 단언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이고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논란 정도 상황인데 지금 전북 지역 스카우트 이 대원 측에서는 성범죄가 맞다,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그러면 가해자로 이 지목된 태국 단원의 지도자와 그 피해 여성들 사이에 혹시 분리 조치는 안 됐습니까? 그러면 분리 조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잼버리건 그들이 국적이 뭐든 상관없이 그럼 야영제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머. 그러니까 이제 김태현 세계 잼버리 전주지 총장이 이제 회장이 예. 그만두겠다는 건데요. 분명히 절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네. 기다려봤더니 경고 조치로 끝났대요. 이제 다시는 들어가지 마세요. 더워서 그러셨죠? 이렇게 했다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전북 소속 지도자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해서 부안경찰서로 접수됐고요. 사안의 심각성이 이건 좀 심하다고 인지해서 경북경찰청 여성 청소년 수사대로 이관이 됐습니다. 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도요. 조작이 측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피해자 보호 분리 조치가 안 된 거에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원들과 이야기한 결과 무서워서 또 다른 제2, 제3, 뭐 태국 지도자만 온 게 아니라 어느 날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한국은 이렇게 관대, 이렇기 때문에 우린 나가겠다라고 단호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영국 단원들 뭐 4,500명 정도의 대원들이 퇴영했어도 전 세계 4만 명의 대원들이 왔기 때문에 수만 명이 그 야영지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조직위에서는
뭐라고 했길래 지금 이러는 걸까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태국 지도자에 대한 가벼운 조치, 경고를 취하고 사건을 종결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주 경미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더 파악을 해서 경찰과 함께 만약에 더 신속한 조치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And this is an ongoing investigation. We are encouraging the victims to support the police and provide further. 같이 명시했단 말이야 지금도. 우리가 다른 걸 요구했어. 경시키자면 경계. 부자부자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것도 나 모두 못했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냐고. 애들 하고 있어. 선생님, 저희 브리핑 진행하니까 브리핑.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 저렇게 격앙된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대장 혼자 개인의 자격으로 지금 야영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북 지역 스카우트 대원들 통솔하는 그 자격이 있다 보니까,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대원들의 안전이 걱정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보세요. 김현숙 장관 앞서 얘기 중에 뭐예요? 거기서 일어났던 일이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받았다? 경미한 일이라고 보고한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고했다면 여가부 장관 입장에서 뭐라고 조치를 했어야 돼요? 이게 경미한 사안일까요? 그런데 자신의 발언을 두고 논란 커질 거 몰랐을까요? 이어지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미하다고 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범죄가 경미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었고 어제 건조물 침입으로 저희가 규정을 경찰이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아서 경미한 것으로 하고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화 실미도 대사예요? 비겁한 변명이에요? 지금 그냥 해석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내용도 앞에 나와요. 최진봉 교수님. 네. 이게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안이 문화적 차이인 거예요. 태국하고 한국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샤워실 들어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문화적 차이예요. 아니 남자가 여자 샤워실에 들어간 게 무슨 이게 문화적 차이입니까? 태국은 그럼 뭐 남자 여자가 같이 남녀 뭐 씁니까? 공용으로 샤워실 써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유라고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람은 지금 최창행 사무총장 우리나라 분이잖아요. 저걸 우리나라 관점에서 우리 국민의 관점에서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문화적 차이 때문에 그 사람이 실수했다고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미한 사안이라고요? 아니 경미한 사항이 뭐 건조물 침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김현숙 장관. 근데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사건도 많이 있었지만 아파트까지 딱 쫓아와가지고 문 열 때 쓱 문 잡아당겨가지고 들어가려고 했던 침입에 성범죄 저지르려고 했던 인간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대체? 그것도 건조물 침입이에요. 그냥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그럼 그걸 그냥 놔둬야 돼요? 아니 그리고 이거는 이 건조물 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샤워하는 샤워장에 남성이 들어간 거 이건 성범죄죠. 왜 그 관점에 접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북 대장의 말이 100% 맞아요. 격리를 시켰어야죠. 지금 뭐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게 경미한 사항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성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격리를 시켰어야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사람이 저 넓은 야영지를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하면 저기 한국 전북 대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또 불안하겠냐고요. 자기들이 샤워할 때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위협감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 그걸 또 이렇게 그냥 경비한 사안이라고 처벌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저기에 방치해놓고 격리도 안 시키고 이건 모든 여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에요. 저 야영지에 있는 이런 사고방식과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잼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지. 격리도 안 하고 경고 조치로 끝내버려요? 이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겁니다. 현재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 태국 잼버리, 태국의 그 스카우트 단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경 평론가님. 지금 태국 남성 지도자는요. 여성가족부 및 이 행사 진행자에 따르면 피해자 통화를 해서 사과를 했대요. 네. 그런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과를 했는데 대원들하고 분리 조치가 진행됐으나
퇴영되지는 안 나가면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거기에? 네. 근데 저는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요, 성인지 감수성을 가장 중요하면서 딴 사람한테 말로라도 그런 거 신뢰하지 마라. 손이 아니라 이거 하지 마. 이거 샤워하는 곳이에요. 온몸이 드러나는 곳에서인데도 경미한 일, 구조적 문제 그런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하신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지금 폐지론이 일고 있는 게 왜 그런 건지 한번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그 전후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브리핑하겠습니다. 이 말하기 어려워요? 이게 경미해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본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엄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가부 장관 입에서 그 얘기가 그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정말 제대로 된 인신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요 이번 잼버리 사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1년 전에요 이거 정말 문제 생길 것 같다 이런 것에 대한 예견이 있었어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질 겁니다. 저는 제 현장에서 보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부처의 장관과 책임자가 혼선이 있는 조건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따지려는 게 아니고 폭염이나 확보 대책, 비상상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역경이 설 수 있다. 문제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놔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전명 교수님, 저 우려 중에요. 예. 지금 상당 부분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뭐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뿐 아니라 지금 온열질환 대책 거기에 지금 야영지에서 집단으로 코로나 환자 나오고 있고 등등등 지금 거의 우려했던 거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숙 장관의 저 말은 다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결국은. 아니 1년 전이야 1년 전. 그럼 그 사이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역구예요. 자기 지역구. 그러니까 자기가 가본 거예요. 직접 가봤더니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폭우는 물이 안 빠져요. 간척지라. 네. 그럼 물을 빠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폭염이 올 거라는 거 이미 예측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웠어야죠. 안 세웠잖아요. 지금도 그 온열 환자들 나온 게 폭염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사실 지난주가 대한민국 가장 더운 그렇죠. 혹석이 맞아요. 그러면 그건 이미 예견된 사안이에요. 1년 전에 자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보니까 그 모든 문제 그대로 해충 방역도 문제예요. 아이들 발 찍힌 사진 한번 보세요. 그냥 그 벌레들한테 물려가지고 빨개요 그냥. 부모 속은 터져요. 억장 예. 무너져요 진짜. 그리고 화장실도 제대로 준비 안 되고 샤워장도 사실은 그 천으로 하나만 가려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호가 되냐고요. 1년 전에 이미 저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걸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는 거의 완료됐다. 아무 문제 없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런 문제 터지니까 이제 와서는 또 전 정부 탓하는 이런 태도 보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대체 지금의 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약속했으면 지키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원래 성격이 낙천적일까요? 그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rmally, I know Korea is very well organized, and this time it seems to be a mess. It seems to be chaotic.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참가한 각국의 대원과 여러 외신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준비 부족이 있었던 부분은 맞고요. 그동안 상황은 굉장히 많이 개선돼서 저희는 세계연맹으로부터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많이 봤는데요. 청소년들은 굉장히 즐겁게 즐기고 있고 아래 상황은 아주 많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지금 처음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아, 낙천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이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이만큼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그걸 바라보고 있네요. 아, 여성가족부 장관 대단해요. 일단 시각이 아주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자, 그러면 외신들 걱정은 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리고 국내 언론들의 지적도 다 쓸데없는 걱정이고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데 최정호 기자님, 지금
6년 정도 이 행사를 준비했어요. 그럼 돈도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입니다. 이 정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요. 이번 잼버리에 투입된 총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총 1,170여억 원이 들어간 행사인데요. 170억을 이 행사에 쓴 거예요, 네, 예산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려 74%를 차지하는 869억 원이요. 조직이 운영비로 잡혔습니다. 뭐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대부분이요. 이 야영장에 대한 이 조성보다는 조직위원회 운영으로 쓰인 겁니다. 이거 조직이 뭘 운영했길래요? 조직이 박성배 변호사님, 조직이 운영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야영지의 급수시설, 화장실 시설, 또 편의점 시설 등등 또는 긴급 의료시설 이런 데 쓴 게 아니라 조직이 운영비의 74%,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하는 데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정확한 예산 내역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른 방만하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이 새만금을 잼버리 개최 후보지로 정한 지난 2015년 9월 이후에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여러 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무려 99번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5명, 지난 2018년 5월에 잼버리 성공 개최 사례 조사 명목으로 스위스와 이탈리아로 6박 8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또 영국, 프랑스, 미국 등도 다녀왔는데 출장 일정표를 보면 관광지 방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부안군 관계자들 잼버리를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 유인경 변호사님, 그리고 시청자분 잘 들어보세요. 조직위의 사람들이 해외 출장 가서 이번 잼버리를 앞두고 해외에서는 잼버리를 어떻게 했는가 공부하고 올게요 갔는데 스위스, 이탈리아도 갔는데요. 스위스, 이탈리아는 잼버리 개최 경험 없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잼버리를 개최하지 못할까? 그거 배우러 간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어이없었던 거는요. 199번이나 출장을 갔댔잖아요. 네. 100번을 채우지 그러셨어요. 왜 라스베가스 가서 좀 이런 도박도 좀 하시고 일본에 어디 가서 온천도 좀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크루즈가 보통 돈이 아닌데요. 저는 정말 이거는 기관들 있잖아요. 좀 감사를 받으셔서 환불 원정대 같은. 야영하는 잼버리 대회가 크루즈 투어가 웬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더구나 이게 잼버리 열리지도 않은 곳 보세요.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관광지만 다녀오셨잖아요. 그래놓고는 학생들은 저렇게 늪지대인 새만금에 가둬놓고요. 우리나라 망신을 정말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돈 좀 이건요.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 돈 아니라고 펑펑 썼다면 반드시 이거 감사 또는 혹시 필요하다면 공권력의 수사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이건 분명히 행사 끝나고 내일 모레 행사 끝나니까 반드시 짚어봐야 할 대목인데 자 여기서 하나 관심 가는 게 일단 이번 잼버리 대회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그 영국 대원들 퇴영했잖아요. 이담 아나운서 혹시 영국으로 갔어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영국으로 돌아가진 않고요. 서울을 찾았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좀 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잼버리를 조기 퇴소한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요 2층 버스에 올라탑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제공한 시티 투어 버스를 탄 채 1시간 동안 서울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야경을 즐겼는데요. 저렇게 환호하면서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하고요. 연신 잼버리를 외치거나 세이 김치를 외치면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요. 영국 대원들 나무라고 탓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글쎄요. 영국 대원들만 그러면 막 투정 부리면 저렇게 관광시켜 주는 거예요? 최정아 기자님 그런 생각도 시청자분들 중에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대원들은 또 저 떼학표 때 또 야영지에서 지금 열심히 묵묵히 행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잼버리 행사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잼버리 행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왜요? 많이 했어요. 이 친구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이 친구들이 진짜로 원한 것은 사실은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진짜 원한 행사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서울 관광하러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관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게 어른으로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서울시에 따르면 영국 스카우트 측과 그리고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영국 대원들을 대상으로 전날 이 야간 시티 투어 버스 운행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총 2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가운데 5명이 빠진 155명이 참여를 해서 이 시티 투어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요. 서울 반포대교, N서울타워, 청계광장 등 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를 향해서 이렇게 아주 밝게 웃는 모습으로 이 서울을 다행히 관광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인원이 4,300여 명이 서울을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고요. 영국 스카우트는 예정대로 13일에 귀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오는 12일부터 멕시코, 그리고 벨기에,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체코, 일본 등 각국 잼버리 참가자 1,000여 명이 인천을 방문해서요. 이 지역의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을 나무라거나 탓할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그만큼 이번 잼버리 대회에 준비한 우리나라가 그리고 해당 지자체가 준비 부족이었다는 걸 여실히 드러냈고 국가적 망신이란 지탄 받아도 싸요. 정말 준비 부족이었어요. 그리고 저 영국 대원들이요, 영국 단원들이 언론들이 우리 국내 언론들이 막 이번에 퇴영 조치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 거기는 일절 대답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지금 마음이 서울의 야경은 구경하지만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우리가 저 단원들을 욕하거나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지금 우려되는 건요. 이번에 잼버리 행사 준비 소홀이 자칫 올해 11월에 있을 부산 엑스포 유치에 혹시라도 부정적 영향 미치진 않을까 정말 노심초사하는 분 많을 거예요. 제발 마지막 퇴영하는 12일날 퇴영하거든요. 12일까지 남은 며칠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기억 가지고 각국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한국을 떠나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정말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곱이 나오면 또 한 곱이 있다는 게 정말 이번에도 화딱지가 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담 아나운서. 강남 한복판에서 고급 SUV 차량이요 20대 여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인도를 덮쳐서 그 여성을 덮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졌고 세상에. 여성이 많이 다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색 차량이 벽에 부딪힐 것처럼 비틀거리며 달립니다. 잠시 뒤에요. 길을 걷던 시민들이 일제히 저렇게 뒤를 돌아보고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죠. 지난 2일 저녁 8시쯤에 28살인 이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서울 압구정역 근처 인도로 돌진해서 20대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여성은 크게 다쳤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 남성 사고 직후에 통화만 하다가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4분 만에 비틀거리면서 돌아와 지금 저 인간이에요? 검거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너무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잖아요. 당시 사고를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면서는 전 술 취하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전혀 없었고요. 자꾸 뭐 핸드폰 보고 이러고 비틀거리면서 경찰관이 좀 애썼어요. 보면 막 저항하고 막 변호사 부르라고 내 몸을 손대지 마 이런 것도 있거든요. 당시 영상만 봐도 그 여성이 정말로 크게 다쳤을 것 같은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이 피해 여성은요. 차량과 이 건물 외벽 사이에 끼어서 양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크게 다치는 바람에 중상을 입어서 이 아이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 세상에 세상에.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그 영상을 보면요. 최진봉 교수님 네. 저 무지막지한 인간이 비틀비틀 걸었잖아요. 이거 뭐 술 마신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조사가 필요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밝혀질 텐데 이 사람이 지금 행동을 보면 너무 황당하고 저 비틀비틀 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절대로. 네. 그러니까 술을 먹었든 마약을 했든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사람이 4분 만에 비틀면 돌아왔는데 돌아온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사고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람을 치었잖아요. 네. 그럼 내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구호 조치를 해야 될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전혀 신경도 안 썼다는 거예요. 휴대전화만 보면서 저렇게 걸어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오니 그 사람을 또 피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오니까 그 장소에서 도망을 갔다가 경찰들이 옆에 이제 주변을 수색해서 결국 잡았거든요. 네. 잡고 났더니 또 반항을 합니다. 어허. 가해자 주제에. 지금 저렇게 하네요, 진짜. 네. 경찰들한테 반항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호사 불러 내 몸에 손대지 마. 어디 건방지게. 더 황당한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 죽지 않았잖아. 뭐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니에요. 저런 사람을 저 경찰이 지금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천하의 못쓸 인간입니다.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통해서 일단 얘기는 잠시 들었는데 수술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야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그 부분이 제일 심하고 다리를 못 쓸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피해자와 그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지금 피해 여성은요. 만약에 최악의 경우 수술을 해도 다리를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 극악무도한 저 몹쓸 인간의 행동 때문에. 그런데 자, 이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당연히 저 인간 지금 유치장에 지금 갇혀 있겠죠? 통상적인 경우라면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은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네? 경찰 조사 시에 남성이 지난달 말에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면서 관련 내용이 담긴 병원에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이 남성은 체포 17시간 만인 지난 3일 오후 3시경 석방됐습니다. 아니, 이런 미치고 팔짝 뛸 일이 있어요? 아니,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 이 사람만, 아니, 처방전을 증거로 보여줬다 하더라도 지금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릴 이 중대한 사고를 낸 인간을 그냥 풀어줘요? 경찰 설명에 따르면 과실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었고 변호사가 신원 보증을 하고 책임지겠다고 해 석방했다. 구속할 만한 사유는 없었고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이 사고를 현재까지는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 교특법 위반, 물론 보도침범 사고라 형사처벌은 불가피합니다. 교통법 위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약물을 실제로 복용했고 그 영향으로 사람을 친 사고를 낸 게 사실이라면 위험운전치사상의 약물운전으로 그 형이 상당히 중에 당장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조사 대상을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케타민만 검출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처방한 약물 이외에도 여타 약물들을 혹여나 복용한 전력이 있는지 약물의 조사 대상 범위를 지금이라도 더 늘려서 실제로 임의로 약물을 복용했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만큼이나 정말 화딱지하고 덥습니다. 뭐 얼마나 센 변호사를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로 구속도 안 된대요. 와, 정말 어떨 땐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정말 어렵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 몹쓸 인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는 이모저모 나라밖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담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독일 관광객을 쫓아서 이탈리아로 한번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아하, 네. 이탈리아에요. 지난달 31일에 독일 관광객 17명이 고급 부티크 호텔을 찾았다고 하는데 네. 이 17명 가운데에는 굉장히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호텔은요 이탈리아 북부의 한 저택이 고급 부티크 호텔로 이제 운영이 되는 곳인데 네. 치명적인 민폐 행위를 여기서 저질렀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치명적인 민폐 행위 뭘까요? 네, 관광객 2명이요. 지금 분수대 중앙에 있는 석상 옆에서 이른바 인증샷을 찍고 있었는데요. 다시 보시면요. 석상 끌어안고 포즈 취하다가 저렇게 석상과 함께 무너집니다. 석상은 뭐예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꼭 어디 가나 뭐 관광지나 유명 명소 가면은 뭐 낙서하는 인간, 뭘 긁어오는 인간. 그런데 저걸 보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저 석상이 딱 봐도 저처럼 문외한이 봐도 결코 이 가벼운 석상 이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술 작품입니다. 이 1870년에 지어진 저택이 현재 고급 부티크 호텔로 사용 중인데 보도에 따르면 이 석상은 예술가 엔리코 부티가 약 150년 전에 완성한 어머. 작품이라고 합니다. 가치만 20만 유로, 우리 돈으로 무려 2억 8천만 원이 어머 넘습니다. 세상에. 이 석상은 저택을 보호하는 의미를 지녔다고 하는데 산산조각이 난 상태라 복구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석상을 망가뜨린 독일 관광객들이 분수대 출입 금지를 지키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는데 처벌 안 돼요, 저거? 이 저택 주인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CCTV 영상을 토대로 현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고 이 관광객들을 상대로 복구 비용과 피해 보상금 전액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어디가 꼭 저런 민폐 그냥 눈으로만 즐기서 저런 꼭 민폐 행위 하지 말고요. 자 그런가 하면 야 우리가 개가 사람을 잘 따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하하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한 견주가 집안 내부에 설치해둔 CCTV를 보고 황당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관련 영상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늦은 밤 한 남성이 차고에서 자전거를 끌고 나갑니다. 네. 그때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남성을 따라가더니 놀아달라고 꼬리를 흔드는데요. 그러자 남성 나가다 말고 이 리트리버와 한참을 놀아줍니다. 아이고, 주인과 다정하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성의 정체가 견주가 아니라 자전거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벌러덩 누워서 배까지 보여주는 레트레버. 어머. 이 잠시 후에 도둑이 자전거를 끌고 나가자 아쉬운지 뒤따라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아니 최정화 기자님 저 레트리버인가 리트리버인가 저 근무 태만 아니에요 지금? 아, 정말 제가 함께하는 강아지면 크게 혼을 내야 되나 그러니까요. 웃어야 되나 뭐 좀 당황할 것 지금 같은데요. 정신건강 있어요 없어요?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에 발생한 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30대 전후로 보이는 이 백인 남성이 남의 집 차고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훔쳐 나가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때 이 골든 레트리버가 달려 나와서요. 놀아달라고 막 꼬리를 치면서 심지어 배를 보이면서 막 이렇게 막 긁어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꼬리를 치면서 왜 나랑 안 놀아주지? 이런 아주 애처로운 눈빛으로 이 도둑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이 주인이 CCTV로 나중에 딱 이렇게 찍어서 이 인터넷에 올리게 된 이 영상인데요. 네. 이 골든 레트리버 같은 경우는 친화력이 또 워낙 좋은 견종으로 유명하죠. 네. 그러자 이 도둑이 이게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이게 그냥 가려다가 이 강아지를 보고 그냥 가지 못하고 이제 강아지를 또 긁어주는 이런 모습까지 그대로 이 화면에 잡히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 범인 아직 검거 안 됐다니까 꼭 반드시 잡혔다는 소식 들려오길 바랍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남 사천에 사시는 이정원 님이 저에게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평소 애청하는 뉴스파이터 통해서 사람을 찾고 싶어 글을 적어봅니다. 지난 6월 23일 새벽 5시쯤 제 절친의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촌각을 다투던 그때 행인분이 신고해 주셔서 다행히 고비를 넘기시고 지금 회복 중이셔요. 30년 넘게 배운 친구 어머님이라 제 어머니 일 같기도 해서 감사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시 쓰러지신 곳이 통영시 광도면 중림주민센터란 정보밖에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정원님과 친구분의 감사하는 마음이 뉴스파이터 통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